한국 전쟁이 종전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반도에 전면전이 있었었느냐? 없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가장 코어에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동맹관계가 있고 그런 힘들이 동북아에서 균형을 딱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이에서 안전할 거야 라는 착각들을 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굉장히 큰 강대국일 때 얘기예요. 내가 핵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냉전은 시작이에요. 신냉전은 이미 시작됐어요. 80년대에 3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저도 그때 핵전쟁이 없었던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긴장 상태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만, 두 번째가 한반도, 그리고 세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류성엽이라고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연합연습의 명칭이 조금씩은 늘 바뀌어 왔었어요. 독수연습이라고 했다가 KRF라고 했다가 UFS도 그 예전에 UFG, UFL 이런 명칭들이 있었었고 남북 간의 관계가 좀 좋던 시절에는 동맹연습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도 좀 바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커다란 연합연습은 1년에 2번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UFS 연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봄쯤에 하게 되는 KR 훈련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양쪽 간의 절차적인 규칙들을 서로 맞춰 나가는 그런 연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같이 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도출을 하고 개선점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서로에게 맞는 이런 규칙이나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한미연합훈련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현상유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쟁 이후에 냉전체제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휴전협정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휴전을 꼭 종전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들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종전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반도에 전면전이 있었었느냐? 없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가장 코어에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동맹관계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이런 힘들이 있어요. 그런 힘들이 동북아에서 균형을 딱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커다란 전면전이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게 지금 현상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휴전협정 체제가 사라지고 다른 어떤 체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현상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 현상이 변경이 될 때 일어나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국제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진행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게 사실은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냥 정례적이고 의례적인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만 해협을 봉쇄하기 위한 훈련을 먼저 하고 서해상에서도 훈련을 연달아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봤었을 때는 한반도하고 굉장히 밀접된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관심을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에서 우리 말고 니네 라고 이렇게 옆으로 좀 돌리고 싶은 거고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긴장 상태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만, 두 번째가 한반도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북핵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중국해 쪽에 분쟁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판을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 만약에 양국 중에 어느 한 국가가 나는 여기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충돌을 해야 되겠어라는 결심을 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심 지점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될지를 봐야 돼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관심 대상은 결국에는 대만이 될 수밖에 없고 역으로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은 동북아 지역 전체가 방어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건 미국도 맞아요. 근데 미국의 최근에 이제 작전 운용 개념들 구체화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주로 많이 보는 게 대만 문제하고 한반도 문제를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같이 보게 되는 이유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같이 걸려 있어서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면 미국은 대만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역으로 이걸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만에서 미국과 1대1로 붙느냐 아니면 미국의 전력을 한반도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찾느냐,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북한이 최근 10년 동안에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무기체계들을 개발을 해왔고, 개발된 무기체계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체계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중국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들이에요. 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좀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란과 북한도 이 전체적인 전략의 일환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북한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최근에 지대공 미사일 관련된 위협들이 공개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들이 현실화가 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연습과 이 연습을 통해 검증하려고 하는 작전 계획들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란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쏟게 되는 중국과 북한의 관심을 중국이 대만 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푸시해서 밀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러시아도 나토도 내 편이 아닌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생기는 거고,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하는 상황도 막지를 못했었어요.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형태의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미국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이에서 안전할 거야 라는 착각들을 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굉장히 큰 강대국일 때 얘기예요. 내가 핵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런 전략은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고, 그런 형태의 전략을 취했다가 나라가 망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 체제로 이미 전환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해진 이 상황에서는 진영을 선택하는 게 좋죠. 만약에 그것이 뉴노멀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반가운 일일 것이고, 더불어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올라갈 거예요. 한반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 위협을 그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더불어서 중국의 능력과 역량, 그 역시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을 먼저 시작한 건 중국이죠. 미국은 70년대에 미중 수교를 할 때 어느 정도 양국 사이에서 양해가 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수용을 하되 양안의 이 현상은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어요.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에서 양국의 수교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 현상을 침범하려고 했었을 때는 미국은 늘 일관되게 반응을 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90년대 2차 대만 위기 때도 중국이 우리를 얘들을 쳐서 진짜 하나의 중국이 될까 하는데 라는 인상을 딱 비치니까 미군이 바로 항모를 투입했거든요. 그건 우린 용납할 수 없어. 지금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최근 중국이 대만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 특히 사드 같은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들이 일종의 회색 전쟁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양상들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분쟁인 상황인 건지 그냥 정치적으로 좀 악유가 있는 상황인 건지 애매하게, 그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갭 사이에 있는 그 회색 공간 안에서 이권을 차지하는, 그리고 내 실질적인 영역을 인지전을 통해서 늘려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이 중국이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해온 행동들이었어요. 그 행동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자니 점점점 중국이 이야기하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을 향해서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는 이 행태 양상들이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보였거든요. 그게 지난 10여 년 이전부터 오바마 행정부부터 다시 군사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 경쟁 관계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었는데, 펠로시의 그 대만 방문도 결정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미중 수교할 때 니네가 약속했던 거,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미 의회가 대만에 대한 안전을 보장했던 법률, 우린 그게 아직 살아있고 우리는 그걸 다시 지지할 거라는 약속을 하러 나는 여기 온 거야. 펠로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미치면 가능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냉전은 시작이에요. 신냉전은 이미 시작됐어요. 지난 한 10년 전 언젠가부터 이미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게 한 5년 전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으로 침공하던 그 시기쯤에 조금 더 구체화되는 듯 하다가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지금 우리는 전 세계는 신냉전 체제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냉전 체제로 들어갔었을 때 분쟁의 범위는 과거 냉전 시기처럼 군사적인 분야에 머물지 않을 거예요. 경제전쟁과 군사적인 경쟁 양쪽이 같이 병행해서 가게 될 거고 그 판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도 뭐 소위 말하는 치포동맹이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에 온 거고 비슷하게 군사적인 동맹관계도 한미동맹관계로 계속 강화 발전을 시킬 거냐 그리고 내가 핵무기를 가질 거냐 아니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나토와 같은 어떤 집단안보 체제를 수립을 할 거냐 그리고 그런 집단안보 체제가 수립이 됐었을 때 미국이 과거 나토 동맹국들에게 보장했던 것처럼 핵무장을 용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을 거냐 지금 그 시기로 넘어간 거예요. 80년대에 3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저도 그때 핵전쟁이 없었던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시 신냉전이 시작됐다는 건 양쪽에 누군가는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러시아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지위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잊어버린 위험한 상대들을 옆에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왔어요. 원래 중국은 본토 지키는 것만 많이 신경을 쓰던 나라였어요. 근데 A2AD 전략이 나오고 점점 중국이 행동하는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과 흐름을 봤었을 때 중국이 한반도 쪽에 지금 역량을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도 대만 쪽으로 이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시기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요. 우리는 대만도 하나의 중국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중국에다가 무기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대만에 잠수함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전투기를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팔았을 때 중국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너희는 하나의 중국이고 우리는 중국에 무기를 팔았어. 이 논리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논리입니다.